시작해도 될까요? 예.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총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이 많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부분도 몇 장 안 되는데요. 기타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건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고요. 세 번째 시간에서 네 번째 시간은 이제 쉬는 시간 없이 이제 화면만 끊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론을 보시면요. 기존에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루프 운전의 득실, 개통으로 연결될 때 장단점. 이제 저희들 보통 보시면은 그 팩치나 연계나 HVDC 할 때 키워드가 딱 나옵니다. 키워드 네 글자. 생각나시나요? 송환선 씨. 송인이 뭐죠? 예, 송전 전력 증대, 송전 손실, 송전 효율,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안, 뭐였죠? 안정도 향상, 설비 이용률 증대, 설비 이용률 향상, 뭐였죠? 공급 신뢰도. 이게 다 나옵니다. 송환선 씨만 외우고 계시면은 여기 루프 운전, 연계, 팩츠, HVDC 나올 때 그 키워드를 쓰시면 됩니다. 송환선 씨는.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남북 연계 똑같이 송환선 씨 나옵니다. 순서만 틀려가지고. 이제 송환선 씨는 제가 그냥 만든 거고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뭐 여기는 이제 수요 관리, 공급 관리 나눠지는데 이 부분은 조금은 어렵습니다. 개념이 안 잡히는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수요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수용가 측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공급 관리는 한전 측에서 이제 공급해주는 데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기 부절 증가해가지고 뭐 전략적 소비 증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요 관리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요 5가지 유형 부분, 직접 부하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요 교재에는 그 내용이 좀 자세하게 좀 나와 있지는 않는데 개념적인 부분은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수요 관리 유형 5가지 들고 설명하는 건 다른 교재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아마 자료를 제가 나눠 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첨두부하, 비첨두부하, 대책, 뭐 VRL 향상 이런 것도 보시면 되고 태양광 발전하게 되면은 또 뭐가 나와야죠? 그림에서 PN 접합 다이오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기할 때는 인버터에 대해서 이제 뭐 독립형, 그 다음에 연계형, 하이브리드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림하고 같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초전도 자기의 에너지.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SMS, 슈퍼, SM, 메저링 뭐 에너지, 뭐 시스템, 메저먼트. 그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슈퍼 컨덕터가 나옵니다. 초전도에서는 슈퍼 컨덕터가 나옵니다, 이제. 자기 에너지 저장 설비 해가지고. 초전도 온도가 몇 도였죠? 마이너스 273도입니다. 0도 K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초전도에서 왜 저항이 없다 보니까 한 번 저장된 부분이 여기서 이제 계속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깥에 이제 차단기가 달려 있어가지고 차단기에서 끊어줘야지만 얘가 바깥으로 안 나가겠죠? 여기 차단기가 있고 여기 초전도 스테가 있고 여기 저장 장치가 있으면 이 안에서 이렇게 저장해두고 바깥에 냉각해주는 장치가 또 있겠죠. 그런 개념들. 연료전지, 원리, 연료 개지라고 하는 부분들. 근데 이제 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많이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수요지 근처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료전지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 되고, 뭐 산화인산염, 뭐 용융인산염 해가지고 또 종류들이 있었죠.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풍력발전기, 종류, 장단점. 아까 제가 평내미 푸세 직바사다라고 얘기죠. 수평축에 대한 있고요. 평내미 푸세, 수평축은 뭐냐? 네덜란드형. 네덜란드 보시면 내려보면 4개짜리가 이렇게 돌죠? 그 미국 다익형. 평내미. 다익형인데 뭐 4개가 아니라 좀 더 풍차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평내미, 프로펠러형. 프로펠러형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옆에서 돌죠? 수평축으로. 세율이형 해가지고 옆으로 도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림 같은 게. 직바사다. 수직축으로 된 건 어떻게 되냐? 수직축이라는 거는 이렇게 일자로 돼 있고 다른 것들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앞으로 나온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다시 수평축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수평축으로 이렇게 수평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축이 수평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수직축은 축이 수직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 옆에를 돌리니까 얘가 가운데서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원처럼. 얘는 이렇게 도는 거고요. 그림을 보시면 똑같이 동그라미처럼 보여지는데
얘는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도는 거고, 얘는 위에서 봤을 때 동그라미로 돈다는 거죠. 위에서 봤을 때. 옆에서 보면은 이제 그냥 일자로 돌겠죠. 얘는 위아래로 이렇게 도는 거고, 얘는 옆에서 보면 일자로 돌겠죠. 일자로 도는데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도는 거고, 얘는 위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만 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바사다. 바달력, 사리우스형, 다리우스형 해가지고. 사보니우스, 다리우스형.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나중에 보시면은 그 그림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또 그림까지도 그려주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가소전락 환환계 가지고 바람에 대한 영향, 소음에 의한 영향, 아니면 낙뢰에 의한 영향, 환경에 의한 영향, 이런 것들이 또 나온다는 얘기죠. 계통 연기에 대한 영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풍력 발전에 대한 영향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분산형 전원에 대한 계통 연계 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키워드가 뭐였죠? 8글자. 전보를 받으니까 고독해서 단상에서 술을 먹었다. 단상역주. 이렇게 전압이 불안정하거나 보흡조가 문제가 되거나 아니 고조파가 문제가 되거나 단독 운전이 문제가 되거나 전보고독 단락 용량이 문제가 되거나 상불평형이 문제가 되거나 역률이 문제가 되거나 단상역주 주파수가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신재생 에너지를 계통 연계했을 때 문제점이고, 얘도 신재생 에너지만 풍력 발전이다 보니까 아까 좀 바람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CO2 저감,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 에너지 종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신에너지 3개, 재생에너지 8개. 예? 이런 것들. CO2 저감에 따라서 6개의 가스가 있죠. 기후변화 협약이 어떻게 됐냐. 도쿄 협약부터 해가지고 코펜하겐 협약으로 넘어가가지고, 리오 협약해가지고 지금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0차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20차까지 하고, 재작년에 코펜하겐에서 했었고, 작년에 어디서 했더라?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서 했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또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 멕시코에서 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주안점은 뭐냐면, 200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 가스를 몇 프로 미만으로 줄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 가스가 있습니다. CO2가 가장 많고요. CO2가 왜냐면 메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불화학 가스, SF6 가스도 거기에 범주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퍼센테이지가 작고요. 이게 왜냐면 온실 효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석연료의 항공유염이 뭐가 되냐면은, 화석연료를 태우고 나면 가스들이 나오죠. 그 가스들이 어떻게 됩니까? 대기 중에 있죠. 대기 중에 있다 보면 바깥에서 이제 햇빛이 들어오다가 어느 정도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바깥으로 대기관으로 방출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지금 여기 지구가 있고요. 여기 대기권이 있습니다. 여기 대기권이. 그럼 여기는 공기들이 있죠. 그러면은 햇빛이 들어왔다가 다시 반사돼서 나갑니다. 근데 화석연료를 쓰다 보면 CO2라든가 이런 그 대기 중에 가스들이 많다 보면 여기 이렇게 막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얘가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하고 다시 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여기 부분이 이제 더 뜨거워지겠죠. 대기권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온도 차이해가지고 지금 지금 엘니뇨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북극은 더 추워지고 그 다음 적도 부분은 더 따뜻해지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더 따뜻해지다 보니까 그쪽이 더 녹게 되고 녹다 보니까 거기에 더 추워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6가지의 가스를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CO2가 가장 그 온실 효과가 크다 보니까 저감 효과가 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소 같은 경우는 위가 4개가 있다 보니까 메탄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 외에 육불황가스 같은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요즘 G12를 쓰지 못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G12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왜 V12 말고 G12를 쓰냐면요. V12는 이따가 파세니 법칙 나오겠지만은 진공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11-4승에서 어떤 정도의 압력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걔가 견딜 수 있는 부분은 약합니다. 어느 정도 이상은 못 견디다 보니까 그거를 SF6 가스를 넣어가지고 좀 더 견딜 수 있는 G12를 이용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 G12를 못 쓰게 되니까 다른 가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질소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가스를 넣어서 하는 부분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실용화돼서 사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니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내용을 보고 써주시면 되고요.
분산형 전원 연계 시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양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보고독 단상 역주를 가지고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여러 가지 방식.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역학적 에너지를 저장한다든가, 아니면 전기적으로 저장을 한다든가, 화학적으로 저장한다든가, 열적으로 저장한다든가. 요거 개념을 딱 잘 적어주셔야지만 됩니다. 여러분들의 답안지에는 한 8가지 정도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4가지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크게. 역학적으로 저장을 하거나. 네? 나중에 보시면은 화학적으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열적으로 저장을 하거나, 또 뒤에 보시면은 뒤에 정리는 역학적, 자기적, 화학적, 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또 나눠주시면 됩니다. 또 내용이 나오니까요. 화석 연료의 고갈에 따른 뭐 대처 방안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전기 에너지를 절약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초전도 SMACS 말고 초전도를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MHD 발전에서도 초전도체가 들어가는데 초전도 발전기, 초전도 전동기, 초전도 케이블, 초전도 그리고 전동기, 변압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케이블을 가장 많이 쓰죠. 근데 SMACS로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또 뭐가 있느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면은 뭐 계통 연계는 넘어가겠습니다. 내용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루프 계통의 이점, 루프 계통의 단점, 장점과 단점이 나옵니다. 공급 신뢰도의 향상, 송전 용량의 증대, 계통의 안정도 향상, 송전 효율의 향상, 설비 용률의 향상, 공급 여비량의 절감. 송안설신이 나온지 한번 볼까요? 송, 안, 설, 신이 나오죠. 다. 거기에 송전 효율도 집어넣고 공급 예비량도 집어넣고요. 송안설신만 외워주시면은 이제 연계든 팩치든지 HVDC든지 그런 키워드를 썼을 때 다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단점은 사고 조류로 단점은 저희가 어떻게 외웠었냐면 사고 보조로 외웠습니다. 사고 보조로. 뭐 루프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고를 보조해 준다 그래서 사고 보조를 외웠는데 키워드는 이런 것들도 나중에 보시면은 뭐 써주셔도 되는데 이건 연계 쪽에서만 사고 보조에서 첫 번째는 사고 파급, 사고 고장 전류가 증대된다 이거죠. 사고 났으니까 보호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보호 방식이 복잡해진다. 그러면 이제 그 사고 나면서 이제 조류가 흐름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또 제어하기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조류 제어 어려움. 그래서 사고 보조, 송환설신 이런 정도로만 외워주시면 연계 시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쓰시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점 송환설신에서 여기선 공급 신뢰도 향상, 그 다음에 송전 용량의 증대, 계통의 안정도 향상, 송전효율의 향상, 그리고 설비 용량의 향상, 공급 예비량의 절감. 이렇게 송환설신 정도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단점은 사고 보조로 해가지고 사고 파급, 그 다음에 고장 전류 증대, 보호 방식 복잡화, 조류 제어의 어려움.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 전에도 몇 번씩 반복됐던 거고요. 남북 연계도 똑같이 나옵니다. 남과 북이 연계될 때는 이제 주파수가 또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Hz, 60Hz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중간에 백투백으로 해가지고 DC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남북 연계를 보시면 이제 동북아 연계가 또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남과 북을 연계하고 그 다음에 동북아 연계까지 그런 부분을 하나로 같이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장점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송환설신 부분이 똑같이 나옵니다. 문제 부분은 또 사고 보조가 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게 현실성이 있는 부분이 남과 북에 대한 연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신의지 쪽으로 연결할 것이냐, 아니면 신포 원조 쪽으로 연결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 쪽으로 연결하시냐. 이렇게 그 원전을 어느 계통으로 연결하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계통 연결의 필요성, 공급 신뢰도 향상, 송전 용량의 증대, 송전 효율의 향상, 설비 용량 향상, 공급 예비력의 질감. 송환설신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계통 연계 쪽만 들어가면 송환설실 나오고 단점은 사고 보조가 나오면 되는데 남북 연계면 남북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써주시면 되고 동북아 연계면 동북아 연계에 관련된 내용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남북 연계 방안은 북한 계통의 일부를 남한 계통에다 연결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연결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계통이라는 거는 고무줄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고무줄이 하나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도 끊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도 지금 남한 계통의 임피던스가 여기는 크고 작기 때문에 전력 조류가 남아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를 이렇게 같이 연결하더라도
그 계통을 잘 연결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남북한을 교류로 연결하면은 임피던스 차이 때문에 전력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패치 기기 중에 하나인 TCSC를 상차각을 조정해서 전력 조류를 조정한다. 중간에 뭔가 변환 장치가 있어야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이렉트로 연결할 때는. 이건 부하만 연결한 거고, 이건 개통을 연결한 거죠. 부하를 연결했을 때는 우리 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얘기죠. 개성공단 같은 경우 우리 쪽에서 전원을 준다든가 하면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일부 준다든가 하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아예 저쪽에 뭐 송전선로를 연결할 경우는, 그런 경우는 저쪽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쪽으로, 선로 전류가 그쪽으로 급격하게 빨려 들어가겠죠? 그럼 다른 쪽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간에 변환기를 이용해가지고 상차각을 이용해서 전력조류를 조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중간에 DC가 아닌 AC를 연결할 때, AC를 했었으니까 이제 DC를 연결할 때, 그때는 어떡하냐? 팩시처럼 HVDC가 되는 거죠, 이때는. 남한의 본토와 제주 간의 연계 방식처럼 이렇게 DC를 연결하게 되면 단락 용량이 끊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실적인 남북 연계 방안은 어떻게 연결을 해줘야 되느냐? 남북한에 그냥 배전계통을 다이렉트로 연결하느냐? 남한하고 북한 부분에서 22,900으로 해가지고 연결하느냐? 왜냐면 이제 북한 쪽은 이제 66kV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2,900이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변압기를 통해가지고 서로 전압을 맞춰줘서 송전하는 그런 방식이 있겠다. 적경 지역에서 배전계통을 다이렉트로 연결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66kV 배전계통은 없어졌죠, 거의. 신포 원전을 통해서 계통을 연결한다. 신포가 어딘지 한번 이제 지명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북한, 남한 사이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AC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AC-DC 변환기를 통해 가지고 연결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원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남한 계통에다 병입을 해서, 남한의 잉여 전력을 이쪽에다 직류 연결 통해서 북한에 공급을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류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부분보다는 이런 식으로 HVDC를 통해서 직류를 통해서 한번 백투백으로 연결해주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신포 원전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해준다 이거죠. 아까 같은 우리나라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변환을 해서 해줬었는데 이쪽을 통해서 해주는데 여기는 지금 두 가지로 지금 공급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도 공급이 되고 이쪽으로도 공급이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을 경우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개통연계 사고 보조라고 그랬죠. 단점은 고장 전류가 증대하고 보호 방식이 복잡해야 되고 조류 제어가 어렵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또 반복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동북아 연계 똑같습니다. 동북아 연계 부분이니까 앞에 내용들은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럼 또 이점도 똑같습니다. 이점이 뭐였죠? 송환설신. 똑같은데 여기는 이제 체계 구조상 똑같이 공급 신뢰도 향상, 송전 용량 증대, 송전 효율 향상, 그리고 설비 용률 향상, 공급 예비를 절감이 나왔죠. 근데 이제 동북아 전력 계통을 연계할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느냐. 여기는 이제 그 단점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고,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라든가 이런 쪽에 연결할 때는 그쪽이 이제 주파수가 틀리죠. 일본도 보시면은 동쪽하고 서쪽이 50Hz하고 60Hz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북한이 60Hz일까요? 50Hz일까요? 예? 북한은 50Hz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60Hz를 쓰고 있고요. 중국도 50Hz입니다. 북한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50Hz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동북아 전력 계통 연계 시 장애점. 러시아, 중국, 몽고, 일본의 북쪽은 북한도 60Hz라고 돼 있네. 네? 일본은 50Hz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러시아, 중국, 몽고, 일본의 북쪽은 50Hz고 북한, 남한, 일본의 남쪽은 60Hz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이제 높이 있는 사람들은 50Hz 쓰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60Hz 쓴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 주파수가 다른 계통 간의 비동기 연결을 위해서는 직류 연계 방식을 적용한다. 그 중국 같은 이제 공정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전. 그래서 대관 업무를 할 때 우리나라는 한전이 다 총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비슷한 절차를 하는데 중국 같은 건 공정국별로 또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안 쓰면은 그 관시라고 얘기하죠. 관계가 좋지 않으면 뭔가 대관 업무하기도 다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관련법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책에 보시면은 그 각 나라별로 주파수하고 어떤 식의 그 부분이 있는지 책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참조하시면 되고요. 정부 간의 기구,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 국가 간의 정치적 긴장, 뭐 사고가 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겠죠. 정치적으로 데모가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파업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 방안 어떤 식으로 연결할 거냐? 그럼 여기서는 HVDC가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파수가 틀려지기 때문에. 주파수가 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DC 송전이 반드시 연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북아 지역은 러시아 지역은 뭐 여러 가지 뭐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되죠? 지금 가스관 같은 것도 지금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스관 같은 것도 러시아까지 해서 뭐 러시아에서 직접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생각하고, 그 다음 전기도 같이 쓰는 부분을 생각하고요. 미국하고 캐나다는 전기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뭐 국경의 구분도 좀 애매한 부분처럼 돼 있는 거죠. 예? 캐나다 안에 저기 알라스카는 또 미국에다 팔아먹고, 예? 이런 식으로. 어디더라, 캐나다 옆에 거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부분. 거기가 붙어 있거든요. 삼각지역에 여기 캐나다 부분이고, 여기 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보스턴 이쪽이고, 여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 보면은, 1시간 거리면은 캐나다로 넘어갔다 왔다 갔다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바. 영화를 딱 보면, 시애틀이 여기 적경지역에 있거든요. 영화를 보시면,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딱 많이 보시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됩니다. 뭐 뉴욕, 보스턴 뭐 50개 주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러시아, 중국 쪽은 헤르츠가 틀리죠. 여기는 초고압으로 이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주파수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HVDC로 해가지고 해줘야 된다. 여기도 일본도 지금,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왜? 해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HVDC가 들어가는 겁니다. 러시아, 중국은 50Hz, 북한, 남한은 소고압 AC로 연계가 가능하다. 남한과 일본은 HVDC 연계가 된다. 동북아 전력계통은 일본부터 해가지고 러시아, 중국까지 연결되는 게 그 동북아 전력계통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요 관리로 넘어갈 텐데요. 수요 관리가 이제 수요 관리하고 공급 관리로 나눠집니다. 원래 이제 부하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하 관리 측면에는 수요 관리하고 공급자 관리가 나와지는데 그걸 이제 그냥 수요 관리, 공급 관리로 나눠집니다. 전력 수급 관리에서 수요 관리, DSM, Demand Side Management, Supplied Side Management. 이제 수용가 측에서 수요 관리를 하느냐, 서플라이, 공급자 측에서 그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이걸 이제 그냥 DS 방향으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수요 관리하고 공급 관리 정의를. 수요 관리는 수용자 측이니까 소비 전략과 부하 관리를 통해서 에너지 수요의 절감을 기본하는 거. 전력을 생산하는 것보다 전력을 절약하는 게 싸다.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쓰는 거죠. 뭔가 이제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공급자 관리 쪽에서는 뭐가 되냐면 공급을 하기 위한 쪽이니까 공급 시설을 확충하는 거고 얘는 공급 시설의 확충 없이 그냥 소비를 절약하거나 이렇게 해가면서 간다는 얘기죠. 먼저 부하 관리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전기 사용자의 전소패, 평투지, 효비절로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전소패, 평투지, 효비절. 먼저 이제 부하 관리의 정의가 전기 사용자의 소비 패턴에 영향을 주어 평준화를 함으로써 투자를 지연시키고 회피시켜서 효비절, 효율을 높여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활동이 이제 부하 관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외워질 때는 그냥 그 키워드로 그냥 외워버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9글자로 외우든 4글자로 외우든 333으로 외워주시든 444로 외워주시든 433으로 외워주시든지 여러분들 외우기 쉬운 사자성어든지 그런 식으로 외워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전소패, 평투지, 효비절.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냥 부하 관리를. 근데 이제 수요 관리는 이제 확충이 없이 그냥 부하 관리만 소비 전략하고 부하 관리만 한다는 얘기고
공급 관리는 어떤 전력 공급 시설을 확충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수요 관리의 유형. 아까처럼 수요 관리 안에 부하 관리하고 소비 전략이 나와야죠. 부하 관리는 간접 부하 관리하고 직접 부하 관리로 나오겠죠. 여기는 최대 수요 억제, 최대 수요 이전, 기저 부하 증대, 가변 부하 증대, 요금, 기저 부하 증대, 제도, 이런 식으로 그때 부하 관리에서 나왔던 내용들처럼 여기서도 나눠지니까 보시면 됩니다. 고효 전동기, 이런 것들. 가변 부하 조성, 이런 것들이 6가지, 5가지 나왔던 부분이죠. 네, 나와있던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간접 부하 관리하고 직접 부하 관리로도 나누는 거죠, 부하 관리를. 5개가 있었는데. 부하 관리는 먼저, 간접 부하 관리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부하 관리가 또 나오겠죠. 최대 수요를 억제하고, 최대 수요를 이전하고, 기저 부하를 증대하고, 직접 부하 관리를 하고, 소비 전략을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하 관리부터 한번 보시면은, 최대 부하가 최저 부하 간의 격차를 줄여서 부하 평균화를 도모한다. 아까 부하 관리가 뭐였죠? 부하 평균화를 도모해서 평가, 투자를 지연시키고 회피시켜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활동이 부하 관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평준화라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하 평준화. 예? 부하 평준화하기 위한 부분 이렇게 돼 있는 걸 이걸 전략적 소비 절약, 전략적 소비 증대, 최대 부하 이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으로 나왔었죠. 그때 나왔던 그런 그림들을 옆에다 그려주시면 보시면 됩니다. 간접 부하 관리는 그 전에 나왔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수요 억제, 최대 수요 이전, 기저 부하 증대. 기저 부하 같은 경부하 시를 늘려가지고 이용률을 늘려서 공급 원가를 올려주는 거고요. 최대 수요 이하는 이 피크 부분을 옆으로 빼주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빙춘이어 같은 거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들이. 모자기랑을 해가지고. 최대 수요 억제는 아예 그때 억제하는 겁니다. 왜? 여름에. 아니면 피크제 때.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도 1월 11일 날에 했었나요? 그때 10시부터 10시 20분까지 계획 정지를 했었죠. 20분 동안. 그때 발전기 돌리고 그런 훈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요거는 기본 요금을 해가지고 연동돼서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해가지고 하계일가를 해가지고 3일 동안 안 쓰게 한다. 그러면 요금을 몇 프로 절약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때 아예 못 쓰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게. 최대 수요를 억제하는 거고, 이 최대 수요를 이전하는 거. 왜냐면 타임테이블로 해가지고, 세탁기, 낮에 돌리나 밤에 돌리나 세탁하는 건 똑같거든요. 빙춘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얼음을 얼리는데, 얼음을 얼려서 여름에 냉방을 시키는데, 낮에 냉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얼음을 얼리는데 어떻게 되냐. 밤에 얼음을 얼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얼음이 녹을 때 그 녹는 그걸 가지고, 낮에 바람이 부르면서 그 온도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냉각을 해서 에어컨을 트는 게 이제 빙충열이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부하 관리는 첨수치를 낮춰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직접 부하 관리 같은 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에어컨을 설치할 때 한전하고 직접 부하 관리 대상으로 연결을 하죠. 그러면 한전에서 12시부터 예를 들어 2시 반까지는 전원을 꺼버립니다. 에어컨을 못 돌리게끔 만든다는 얘기죠. 대신 전기요금을 절약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한전에서 직접적으로 부하를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게 직접 부하 관리입니다. 그거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첨두부하를 분산시켜서 이런 것들을 부하율을 개선해 줄 수가 있죠. 그런 요금제들이 있습니다. 부하 관리 측으로 해가지고 수요 관리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한전에서도 수요 관리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 그런 요금제 지원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요 관리에서 효율이 높은 전동기를 사용한다든가 그러면 지원을 해놓은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고마크 지원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그런 지원금이 이제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지원이 별로 안 된다든가. 옛날에 어떻게 했냐? 분산형 전원을 할 때도 지원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양열 발전소를 짓는데 한전에서 80%에서 90%의 돈을 빌려가지고 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금리로 융자를 해서 갚아 나간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전에서 500억 하다가 그 다음에 350억 하다가 갑자기 50억으로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준공이 돼야지만 지원을 해주는데 준공을 못했는데도 안전공사가 나와가지고 준공이 안 됐는데도 안전공사 준공서류를 해줘야지만 한전에서 가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빨리 하다가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 좀 있었죠. 그런 것들도. 다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소비 절약, 아까처럼 고효율 전기기기를 보급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이제 키워드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직접 분리 부하 관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첨두치를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한전이 직접적으로 해야 되니까 수용과의 부하를 수용과의 사전 합의 계약하에 전력회사가 필요한 시에 직접 부하를 제어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어컨 같은 것도 계약해서 바로 한전에서 끌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직접 부하 관리 하나의 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더 예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전에 수요 관리를 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요. 계약 대상 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5000kW, 10%, 300kW, 500kW 이런 식으로 줄여주기만 하면은 전기요금을 줄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도 이런 대상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300kW 이상으로 대상해가지고 빌딩들 같은 것도 막 불 끄고 동참했습니다. 10시부터 10시 20분까지 자연적으로 전등 끄고 냉방을 켜고 이제 뭐 그 정부 관련 기관은 아예 정전을 시켰습니다. 일부. 그리고 일부 구간은 정전을 시켜가지고 지하철도 정전이 되고 실제로 발전기 돌려가지고 그 복구하는 것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파트도 일부는 정전을 시켰습니다. 계획 정전을. 이런 것들을 왜 예비력을 확보하거나 부하 관리를 적절하게 할 수 있게끔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은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과, 뭐 여기 보시고 설비 이용률, 부하율을 계산되니까 뭐 송환설신 나오죠. 거기 있는 내용들 적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비 이용률, 뭐 공급 신뢰도, 아니면 투자 절감, 여기는 이제 첨두부하, 평준화, 투자 절감 이런 것들이 키워드입니다. 부하 관리에서는 비용, 부하율 개선, 설비 이용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들이 다 나오니까 조금만 내용을 생각하시면 부하율 개선. 그럼 부하율이 개선되면 조금 전에 나왔던 것들이 뭐였죠? 부하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하율 개선이라는 게 사실은 부하를 더 거는 게 부하율이 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하율을 줄여주는 게 개선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부하율은 뭐냐? 부하율이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최대분의 평균. 이거 잊어버리시지 말라고요. 부하율은 최대분의 평균입니다. 최대 수요 전력분의 평균 전력. 부하율은 평균 전력과 부하율을 높인다는 건 평균 전력을 높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하율, 수용률, 부등률 이거 헷갈린다는 거죠. 그랬죠? 부등률은 1보다 크다. 율은 다 100%가 들어간다. 부하율은 최대분의 평균이다. 이런 것들. 부하율이 높일수록 설비가 효율적으로 이용된다.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부하율 저하의 문제점. 문제점은 뭐냐? 첫 번째, 개통 운영이 불안정하다. 예? 부하가 그만큼 급경화한다는 얘기죠. 부하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쓰고 있는 건데 부하율이 낮으면은 그만큼 부하가 급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발전 원가의 상승. 왜냐하면 쓰는데 많이 걸면은 그만큼 원가가 줄어들겠죠. 이런 내용들. 그리고 부하율이 줄으면은 어차피 이제 돌리는 건 똑같으니까 수명 같은 게 단축이 초래된다. 어차피 뭐 설비는 뭐 10년이면 10년 뒤에는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로 또 보셔도 되고요. 발전소의 열을 저하. 이따가 뭐 100번 또 설명드릴 텐데 100번 중에 20번 안에 20번 때쯤에 화력발전소의 열을 향상 대책이 나옵니다. 열을도 저하가 되겠죠. 부하율이 줄으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만 발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전격 부하나 최대 부하에서 이렇게 효율이 되는데 경부하나 부분 부하 운전을 하니까 열효율이 저하되겠죠. 그런 내용들. 부하율을 왜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하율을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발전소를 짓기가 힘드니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발전소를 짓지를 못하니까. 왜냐하면 부하율을 높여줘서 발전소를 최대한 활용하자. 이 주의입니다. 지금. 부하율 개선에서는 그런 부분을 보시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설비 이용률을 높여주고 아니면 부지 확보라든가 전력 원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발전기, 기존에 있다는 발전기를 더 쓰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보시면은 여기 설비 이용률이 저하되니까 이런 부분. 지금 기력 같은 건 DSS 운전을 하죠. 데일리 스타트 운전해가지고 매일 기동을 해서 운전을 해주고 있고요.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 전원을 설치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부하율을 개선을 해야 된다. 발전소를 더 짓지 못하기 때문에
부하율을 개선해서 그만큼 그 설비들을 더 써줘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고 생각을 하시면은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력 원가가 자꾸 상승이 되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짜내라 이거죠. 보시면은 아나바다 나오죠.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처음에 이런 거 운동을 해서 새마을 운동 때나 쓰던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뭐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 짜내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조치를 해야 되냐? 발전소의 출력을 늘리는 부분도 하나에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발전소의 출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하를 높인다는 건 뭐냐면 부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옆에 부하들도 갖다가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계통의 연계가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발전했는데 저쪽에 이제 안 쓰는 부하가 있다. 그럼 연결해서 쓰라는 얘기죠. 계통이. 연결을 하면서 적절하게 분배가 되게끔 해줘라. 그리고 이제 남는 것들을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첨두부하시 저장을 하는 부분이에요. 심야 경부하시의 그런 전력을 양수전력으로 저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부하 평준화라면서요. 부하 평준화. 양수발전소를 건설해가지고 그 심야 경부하시에 대한 걸 양수발전소로 저장을 했다가 첨두부하시에 쓸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외에 이따가 뒤에 전기 에너지 저장 원리에서 압축 공기로 저장을 한다든가, 자기 에너지로 저장을 한다든가, 전지 에너지로 저장을 한다든가, 플라이로 저장을 한다든가. 이게 지금 이따가 지금 전기 에너지 4가지 원칙 중에 역학적 에너지, 뭐 자기 에너지, 그 다음에 열적 에너지, 뭐 화학적 에너지 나오죠. 전지 에너지가 뭐죠? 화학적 에너지입니다, 지금. 배터리로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해놨다가 배터리에서 어떤 그 연료 개지리 장치를 통해가지고 다시 또 쓸 수가 있고. 플라이 압축공기. 압축공기 뭐죠? 그 땅굴을 파놓고 거기다가 압축공기를 넣어놓는 겁니다. 안반에다가. 그리고 그 압축공기를 열면은 바람이 나오겠죠? 바람이 나오면서 그 바람에서 발전기를 돌리는 게 압축공기 저장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남는 전력을 가지고 압축을 시켜가지고 공기를 저장하는 거. 플라이는 계속 돌리는 거죠. 계속 돌리다 보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제 그 저항을 적게끔 그 플라이도 안에 이제 진공을 해주면요. 얘가 도는 부분이 조금 더 오래됩니다. 자기 에너지 정작. 이게 SMES를 해가지고 아까처럼 슈퍼컨덕터 해가지고 초전도를 이용해가지고 냉각해주는 초전도체 안에다가 에너지를 저장을 해두는 거죠. 여기 차단기를 열어둔 상태에서는 이 안에 에너지가 여기서 초전도체를 통해서 계속 코일에 이제 저장이 됐죠. 코일에서 이렇게 순환하고 저장돼 있다가 여기서 차단기를 딱 접촉을 하는 순간에 그쪽으로 빠져나가겠죠. 근데 왜 에너지 손실이 없느냐?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 없이 그 안에서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내용들이 나오고요. 빙충열, 심야전력. 해가지고 아까 나오신 것처럼 부하율을 평준화를 도모하는 거니까 부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게 부하 평준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또 나옵니다. 전기요금제도. 아까 나왔죠. 요금을 비싸게 줘가지고 그 요금대는 피하게끔 만드는 거죠. 부하 평준화도. 디맨드 컨트롤을 이용해가지고 아예 부하가 올라가지 못하게끔. 어느 정도 올라가죠. 그러면 부하를 죽여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그 제철소 같은 경우. 제강을 많이 하거든요. 녹이다 보면은 디맨드 컨트롤 달라가지고 얘는 근데 제철소도 한번 가압하면 얘가 이렇게 왔다 가다가 꺼지면 그냥 이렇게 꺼집니다. 근데 그런 게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피크를 좀 더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요 변동 부분이 그 DC 안에 설비를 이용해가지고 녹이거든요. 고려한 뭐 이런 데들 보시면은 안에 그 샘플을 녹입니다. 그때 아크를 이용해가지고 녹이는데 그때 녹이는 것들은 아크, 단락 현상이라든가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런 것들의 단락 전류를 이제 조금씩 줄여들여가지고 왜 한번 녹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 계속 전류를 흘릴 필요는 없거든요. 적당하게 녹였다, 굳지 않는 상태에서만 적당하게 전류만 흘려주면 얘가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부하율 향상 효과가 어디 있는지 보시면은 설비 투자를 절감한다. 아까 전 발전소를 짓지 않으니까. 예? 여기 보시면 발전소를 짓지 않으니까 설비 투자를 절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률이 자꾸 높아집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던 설비 이용률이 반드시 나온다 그랬죠. 부하율 나오면 설비 이용률, 그런 설비 이용률이 향상이 된다. 공환설신에서 안정도가 또 나올 겁니다. 이를 보시면은 송환설신이 생겼으니까 효율이 나올 거고 송환설신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연계나 뭐 이런 것들 보셨을 때
그러면은 안정도가 향상이 된다 이거죠. 예? 이런 부분. 그리고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키워드로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은 안정도가 향상되면 이제 조상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나오겠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 조상 설비 이런 것들 나올 거고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 부하율이 향상되면 수전단의 전압 변동률이 작아지므로 이런 조상 설비 용량이 감소한다.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런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게끔 이렇게 하나를 연산해서 넘어가는 것들을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뭐 발전소의 열효율 향상 같은 내용도 나왔었습니다. 손실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전기요금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발전소의 열효율 향상 같은 거, 부하율이 향상되면 열효율이 향상되겠죠. 왜냐하면 최대 부하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변압기 손실률 같은 거 감소할 테고요. 수전 설비 용량이 감소, 뭐 이런 내용 나올 거고요. 기존 설비의 여유가 증가된다. 뭐 전기요금이 절감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원리. PN 접합 다이오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인버터 부분 나오고요. 독립형, 뭐 상전 연계 방식. 태양광 발전은 보시면은 태양으로부터 지상에 내리쬐는 방사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출력을 얻는 부분이다. PN 접합 다이오드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보시면은 반사 방지박이 위에 있습니다. 들어왔다 나갔는데 그 부분이 나가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PN이 있고 반사 방지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여기 전자의 흐름은 어떻게 된다? 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류 흐름은 그 반대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되는 겁니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갑니다. 이렇게. 전자의 흐름은 또. 근데 여기 전자가 어떻게 됐죠?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자는 이제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가죠. 플러스 전자는 여기서 가고요. 그러니까 전류는 플러스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죠. 그러니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겁니다. 이게 좀 혼돈이 일어납니다. 보는 거에 따라서 또 틀려지니까. 태양광 발전의 장점.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시면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그 관공서 기관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얼마 정도 이상이 되거나 용량이 얼마 정도 이상이 되면 무조건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데 설치해 놓죠. 옥상 같은 데 설치해 놓고 다. 법적이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그 분산형 전원을 뭐 지금은 한 1, 2%밖에 안 되는데 그거 8%, 12%까지 올리게끔 계속 그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시스템 구성이 단순하다. 그냥 태양광 달면 되고요. 연료전지. 근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사실 이제 그 태양전지 이 어뢰에 달려있는 그 원료가 어떻게 되냐면은 규사 있죠. 모래를 이용해서 실리콘. 그 안에 실리콘 계열에서 인곳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인곳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모래 같은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실리콘 공장들 있죠. 뭐 KCC, 뭐 OCI, 동양제철화, 뭐 한국실리콘, 그다음에 뭐 웅진 폴리실리콘, 뭐 이런 그 실리콘을 만드는 겁니다. 실리콘이 아까 얘기했던 그 뭐 SI거든요. 그 실리콘들을 어디서 얻냐? 모래 규사에서 얻습니다. 규사에서 얻어가지고 그 실리콘을 만드는데 그 실리콘을 이용해가지고 뭘 만드냐면 인곳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 실리콘을 가지고 인곳을 만들면 인곳은 뭐냐? 이렇게 고드름 있죠.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 고드름이 밑에서 올라가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원료를 해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료를 해가지고 고드름이 생성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자릅니다. 자르면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시면 반도체 공장 같은 보면 동그란 거에 이렇게 네모난 칩 같은 거 달려있죠. 그걸 웨이퍼라고 합니다. 그 단면을 자르는 게 웨이퍼입니다. 그럼 그 웨이퍼 안에서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그거를 태양 그 판에다 붙인 게 그 태양 어뢰입니다. 그럼 거기서 아까 그 PN 접합 다이오드가 나오는 거죠. 똑같이. 그럼 그걸 이용해가지고 반도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 그럼 거기서 이제 하나당 할 수 있는 게 한 2V 정도가 됩니다. 대략. 그러면 380V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걸 190개를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 보면 이게 막 길게 돼 있죠. 길게 돼 있는데 그 190개를 연결해야 되니까 전지 하나가 근데 요게 하나가 아니라 요 전체가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만든 게 요게 요 한 판이 2V입니다. 적절한 크기로 이제 그걸 맞춰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씁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성이 단순하다.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보수 점검도 용합니다. 그냥 갖다 바꾸면 됩니다. 에너지도 반연구정이죠. 태양만 오면 되니까. 환경오염도 없고, 소음 진동도 없고, 태양전지가 모듈로 되어 있으니까 표준화가 되고,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단지 이제 인버터가 필요하죠, 인버터가. 그걸, DC로 된 거를 AC로 저장을 해주는 배터리가 또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 그게 직접형으로 돼 있냐, 교류로 돼 있냐, 하이브리드로 돼 있냐, 그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자, 태양광 발전 단점.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죠, 처음에. 지금 이제 폴리실리콘이 왜 다 망했습니까? 여러 군데 다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 단가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것보다 판매가가 줄어들다 보니까 만들 수도 없고, 실제로 화학 원료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석유를 가져가지고 증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화합물을 만들어내거든요. 나일론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에스테르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화합물을 만드는데, 그게 어떤 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안 만들어냅니다. 근데 안 만들 수 없으니까 출하량을 줄여가지고 단가를 줄이는 겁니다. 금값이 왜 올라갔냐면, 금이 별로 없으니까. 자, 발전 능력에 대비한 별도의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 축전지가 필요하다. 직류, 교류, 변환 장치가 필요하다.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햇빛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풍력 발전,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 에너지 밀도가 낮다. 왜냐면 지금 에너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작습니다. 소요 면적이 넓다. 아까 2V 하나 만들 때 이렇게 커져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원리부터 알고 나시면 나중에 응용할 때 그런 원리에 있는 내용들 좀 갖다 더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시스템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 독립형, 축전지를 가지고 있다. 부하 직접 연결되어 있다. 하이브리드형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계형. 독립형은 자체만 쓰는 거고 연계는 한 잔에다 갖다 팔아먹는 거죠. 완전 연결을 하거나 백업을 하는 부분이 있다. 축전지를 가진 시스템. 태양전지가 있으면은 충방전을 하면서 축전지에서 DC를 이게 축전했다가 인버터는 뭐냐? DC를 AC로 바꿔주는 게 인버터입니다. 컨버터는 AC를 DC로 바꿔주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합해서 그냥 인버터라고 얘기를 다 해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부하에 연결되는 게 축전지를 가진 시스템이다. 전력계통하고 연계되어 있다. 이런 거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하이브리드가 어떻게 되죠? 자동차 하이브리드. 가솔린으로 운전하다가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로 운전합니다. 전기 모터로 운전한다 어떻게 하냐? 그 안에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바닥면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좀 무겁습니다. 자동차가.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모터로 돌기 때문에 소음이 안 납니다. 타발전으로 쓰고 태양전지를 위한 발전을 같이 쓴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같이 쓰는 게 하이브리드입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연료전지라든가 풍력을 조합을 시켜서 서로 간에 결점을 보완한 게 하이브리드다 이거죠.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전 연계는 연계를 했는데 기존 계통하고 태양전지하고 인버터 할 때는 계통 연계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병렬 운전 조작 합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여기는 뭐냐? 부하가 여기서 태양전지를 쓰다가 모자르면 여기서 갖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백업 시스템은 주는 이거고 여기서 백업을 해주는 부분이 여기서 축전지를 이용해서 또 백업을 해서 쓴다는 얘기죠. 백업은 요게 하나 더 들어있는 것 뿐입니다. 요거하고 차이는. 그런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기술적까지는 태양전지가 고가다. 이런 것들. 태양전지 효율적인 집전 기술. 아까처럼 이제 면적이 커지다 보니까 이거를, 효율을 있게 만드는 부분들. 기존 계통하고 연계 운전할 때 문제점들. 그 다음에 이제 기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축전지 같은 게 수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발전소를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 인버터 값이 비쌉니다. 인버터 값도 비싸고 태양전지 값도 비쌉니다. 저희 회사에도 이 태양열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달 한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통장으로. 되게 부러운데, 그 사람은 옛날부터 태양역에 관련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보조금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그 보조금을 가지고 빚도 일부 융자를 받아서 하겠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남는 장사죠. 융자만 다 갚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알아야지 이제 돈을 번다고. 이제 자격증을 따셔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초전도 자기 에너지 부분입니다. 좀 총론 부분을 제가 좀 빨리 초전도 자기 에너지, 뭐 그 다음에 연료전지, 그리고 뭐 풍력 부분 나오고 조금 더 있었습니다. 이게 분산형 전환 해가지고 화석원료, 또 전기에너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초전도 SMS는 슈퍼 컨덕팅 마그네틱 에너지 스토리지입니다. 마그네틱. 자기로 저장을 한다. 그래서 초전도 코일에 전기 에너지를 자기 에너지 형태로 저장한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L에다 저장을 한다. L. 그래서 2분의 1 LH 자승 뭐 해가지고 또 나옵니다. 수식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2분의 1 LI 자승으로 나왔죠. 예? H에 저장되는 전류로서 저장을 했다 이거죠. 에너지가 저장이 돼 있는데 에너지에 손실이 없다는 얘기죠. 저항이 없으니까. 저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전류가 흐르면서 발열이 생기면서 손실이 생기죠.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항선이죠. 도체, 저항선, 부하선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또 가공성전설로 지중 코일 할 때 그 부분도 다 보시면 되고요. SMS는 사이리스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직류를 변환해가지고 초전도 코일로 충전한 다음에 초전도 스위치를 폐쇄해서 초전도 코일과 초전도 스위치의 루프에서 전류를 흘러서 코일 내에 전력을 저장한다.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개통이 있고, 여기 초전도 차단기가 있고, 여기 초전도 코일이 있고, 그러면 여기를 폐쇄를 해주면 여기 루프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중간에 루프로서 계속 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냉각 장치가 옆에 있어야 되고요. 그림으로. 보시면 어떻게 돼 있다고요? AC/DC 변환을 해서 초전도 스위치가 있고, 초전도 코일이 있고, 여기 냉각기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초전도 스위치를 끊어주면은, 이쪽으로 이제 전류가 안 흐르니까 요 내에서만 이렇게 남아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여기다 이렇게 하나 더 이제 우회를 해줘야지만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요 안에서 이렇게. 그림상으로는, 회로상으로. 근데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뭐가 필요하냐? DC 변환기가 필요하다. 요거를 끊어줄 수 있는 초전도 스위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담아줄 수 있는 초전도 코일이 필요하다. 이거를, 온도가, 대기하고 접촉이 되면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273도에서.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그걸 꾸준히 냉각하기 위한 냉각기가 필요하다. 이 내용입니다. 밑에 것들은. 그걸 풀어서 써주시면 되니까 항상 그림을 써주시고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훈련들을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채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SMS 특징.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다. 에너지 입출력 속도가 빠르다. 왜냐면 코일에 저장이 되는 거는 순식간에 빨리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변압기 자할 때면 어떻게 돼요? 전원 키면 우웅 하고 벌써 끝나죠?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콘덴서 저장하는 거하고 틀린다는 얘기예요. 콘덴서는 배터리죠. 배터리 저장하려면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저장하려면 한 2시간, 4시간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하이브리드도 그 콘덴서죠. 배터리. 그걸 저장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저장하는 거나 이런 거 충전하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를 잘 안 되는데 얘는 L이기 때문에 바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빨리 충반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연료전지는 그 연료를 이용해야 돼 화학적 작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연료전지는 이제 수소가 나옵니다, 수소. 그러니까 이제 수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수소는 이제 수소 자체로는 불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발전기 냉각 방식에서 수소를 이용해서 냉각을 하죠. 근데 수소가 한 공기 중하고 혼합이 됐을 때 70% 이상이 혼합이 되면 폭발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 발전기 냉각할 때 수소를 처음에 봉입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공기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CO2를 먼저 집어넣습니다. CO2를 집어넣고 진공이 만든 상태에서 CO2를 이제 조금씩 빼면서 이제 수소를 넣어가지고 수소를 점점 채워나가는 거죠. 안 그러면 그 안에 공기가 들어있다면 공기하고 수소가스가 어느 정도 빈도가 됐을 때는 폭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불꽃만 있어도. 그래서 연료전지도 그 수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란 천연가스, 메탄올, 석탄가스의 연료를 개질해서, 그러니까 연료를 개질한다는 게 어떤 성질을 바꾼다는 얘기죠. 개질이 바꿀겠자, 이게 성질이 있다 해가지고 성질을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 안에 성질을 바꿔서 뭐가 나온다? 수소가 나온다. 수소가 나오는데 그거를 뭐라고? 산소하고 다시 환원 반응을 하면서 그때 무슨 에너지가 생기냐? 바로 전기 에너지가 생긴다. 에너지 저장 원리 이따가 뒤에 나올 텐데 전기 에너지가 나오면 배터리니까 바로 연료 전지가 되겠죠. 근데 원료는 이제 좀 틀려집니다. 원료가
천연가스나 메탄올, 석탄가스에서 수소가 나오고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서 그런 화학 반응에 의한, 이건 화학 에너지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연료전지 원리는 연료국에서는 수소, 산소국에서는 산소, 예? 그게 나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뭐가 나오죠? 결국은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을 하면서 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그래서 거기서는 물을 이제 순환시켜주는 부분, 연료를 개질해줘야 되는 부분, 연료가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뭐 환원하는 부분,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하고 산소가 만들어지고, 반대로 수소하고 산소를 반응시켜서 물을 만들 때는 수소와 갖는 화학적인 결합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해서 기전력이 나온다. 수소.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죠? 연료를 개질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천연가스, 메탄올, 석탄가스를 개질하는, 그래서 수소 함유량이 많은 가스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과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 예? 연료전지 본체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 얘는 DC니까 이거를 AC로 바꿔주기 위한 인버터가 필요하겠죠. 이런 정도. 그림으로도 있는데 연료전지 장치는 그런 연료, 천연가스, 메탄올, 석탄가스를 이용해서 석유 대체 효과를 이룰 수가 있다. 연료전지 효과 같은 건 아까처럼 개질 장치하고 배터리하고 이런 것만 있으니까 뭐 발전기가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간이 작아도 되고 수요지 근처에 놔둘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대두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연소 과정, 기계적인 회전단지가 필요 없다. 얘는 효율도 높다. 70% 정도로. 부하 조정도 용이하고, 저부하에서도 발전 효율의 저가 작고, 항공 요용 없고, 소음 진동 없고, 입지적 제약 적고, 단위 출력장의 용적 무게가 적고, 모듈 구성이 돼 있고, 뭐 이렇게 보시면 도심지 근처에 쓸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점들을 다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료전지도 모듈식으로 돼 있겠죠. 다. 근데 요걸 이제 그림으로 또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료전지 단점. 아까처럼 가스를 개질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불순물 같은 걸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럼 불순물에 대해서 약한 그 전극재료의 개발들을 또 표현해줘야 되고. 그리고 내구성이 약하다. 얘는 충방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연료전지 같은 거.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료전지 구성이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지. 연료가 들어오면 연료를 개질해주는 게 있죠. 개질하고 나면 연료전지 본체가 있고, 인버터가 있고, 개통이 있죠.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거기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연료전지에서, 본체에는 뭐가 들어가죠? 제어장치에서 공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요 가스로 만들어질 때 공기가 들어가고. 그럼 여기서 물과 열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열을 회수해가지고 난방을 하고, 그 물을 또 회수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여기에는 또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장치들이 필요하고, 이런 내용들을 봐주시면 되죠. 향후는 어떻게 되냐. 효율 좋고 환경 오염이 없기 때문에 소형 전원일 때는 아까처럼 난방용 열과 전기를 같이 공급할 수 있다. 대용량 발전 설비에는 화력 발전소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연료전지를 모듈화해가지고 커주게 되면은 화력 발전소도 제출할 수가 있다. 풍력 발전 시스템 개통 연계 구성도. 풍력 발전은 뭐냐? 바람이 갖는 운전 에너지를 회전시켜서 만든다는 얘기죠. 평내미푸세. 이렇게. 직바사다. 이렇게 저기 설명드렸었죠. 바달령, 사보니우스형, 다리우스형. 다리우스형이나 사보니우스형은 이렇게 옆으로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데 자료를 보시면. 비교적 대용량 풍차에 관련된 게 프로펠러예요. 다리우스형이 있다. 이런 것들은 그림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평내미푸세 직바사다 이렇게 외우고, 바소전납 환한계 이런 것들이 풍차의 어떤 키워드 정도다. 여기는 이제 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개통 연기가 어떻게 됐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개통 연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출력이 직류인 경우는 인버터를 거쳐서 개통이 연계되고, 출력이 교류인 경우는 바로 연결할 수 있다. 발전기가,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는요, 이 위에 러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안에 여기에 지금 변압기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변압기를 통해서 AC를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축에, 갑자기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 요 기부가, 여기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집니다. 요 축이 있고, 여기 부분이 있고, 날개 부분이 있고, 나눠지는데 요 밑에 변전실이 들어가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판넬이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판넬들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 저압으로는 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고압으로 송전을 합니다. 왜 여기 변압기가 들어가야 되냐면 저 산등성이 있습니다. 산등성에서 저압으로 해가지고 케이블이 가야 되는데 저압으로 되어 있으면 전압강화가 심해지겠죠. 그럼 얻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된 부분을 전압을 고압으로 변성을 해서 케이블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안에 변압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량이 큰 것들은 여기 변압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 밑에 변압기가 들어가는 타입들도 있습니다. 용량이 크면 여기서 변압기를 해가지고 여기에 인버터가 들어가가지고 아예 뭐 DC로 송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산등성이가 있으면은 풍력발전 같은 것도 병렬운전 조작 합의할 때는 25,000분의 1엔 등고선에 대한 것들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또 필요합니다. 근데 케이블이 엄청나게 많은 케이블들이 두껍게 들어갑니다. 풍력발전에 가면은. 그래서 중간에 메인 변압기에서 1호사로 해가지고 그 발전기들이 모여지면 1호사로 승합을 해서 실제로 개통에 연결돼서 하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늬만 풍력이 아니라 실제로 풍력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DC-AC 변환기, 그래서 개통 연계 보호 장치로 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고 AC로 직접 쓰는 방식들이 있다 이겁니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근데 축전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축전지를 직접적으로 쓰느냐 아니면 축전을 해서 쓰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은 내용이 어렵습니다. 직접 접속은 축전지를 그냥 없이 그냥 사용을 하는 거죠. 풍차, 전력 역류 방지는 AC로 그냥 가죠. 축전지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축전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DC를 한번 거치는 거죠. 여기 보시면 DC를 거쳐가지고 뭐 변환기를 통해가지고 가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 축전지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대부분 아까 같이 바로 발전하는 건 축전지가 없이 가는 거죠. 러셀에서 그냥 가는 것들은 여기서 변압기로 봐서 뭐 6600이라든가 승합을 해가지고 22900 승합을 해가지고 바로 1화선으로 간다가 22900으로 바로 연결하는 건 안에 축전지 시스템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용량이 작은 것들, 그런 축전지가 있어야 되겠죠. 발전이 됐다 안 됐다 하니까 그런 것들은. 풍속이 변동하더라도 일정한 전력을 얻을 수 있는 건 축전지가 필요하더라. 발전 단가가 저렴하다. 그냥 갖다 달면 되니까. 근데 보통 한 7m 이상의 바람이 있어야지만 되고 에너지원 같은 경우도 해상풍력들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해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제주 남쪽에 해상풍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직원도 해상풍력에 갔다 온 직원들이 있는데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보트를 타고 갔는데 고무보트 같은 걸 타고 간답니다. 그래서 옷이 다 젖는다고, 그게 힘들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공간이 되게 작고, 그 다음에 뭐 유지보수하러 가는 그런 부분도 힘들고, 나머지는 다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설치해 놓으면 문제가 없고, 단지 이제 해상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배가 와서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적정한 간격을 만들어줘야 되고, 풍력은 항상 높이가 높습니다. 블레이드의 날개가 몇 미터 정도가 되냐면 100m까지도 됩니다. 긴 거는. 긴 게 100m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 이제 군산에 보시면 요거 블레이드 테스트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풍속 같은 걸 테스트하는 게 보통 60m, 80m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올라가려면 어떻게 된 거야? 철탑의 여기 높이도, 축도 그만큼 높아져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생긴다는 얘기죠. 그 큰 날개가 돌면서 소음이 안 생길까요? 소음이 생기겠죠?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저기 산등성에 위에 올라가 있으면 보기 흉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대기에다 설치를 안 하고, 7분 응선, 8분 응선에다 설치하게 되면 산 위에 이렇게 가려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덜 되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 가면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헬기 타고 가다가 여러 가지 풍력 발전이 있는 데서 막 싸움하는 것들도 나오죠. 실제로 그런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막 50기, 100기가 아니라 막 몇천 기가 막 설치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바람의 영향이 있는 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설계하고 있고요. 지금은 유럽 지역에 해상 풍력들을 많이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데서도 뭐 하고 있고 효성 같은 데서도 발전기, 해상용 풍력 발전기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3메가와트짜리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의 단점, 바람의 방향과 속도, 입지 조건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낙뢰 대책, 높이 있기 때문에 낙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피레칭 같은 게 위에 달려 있고요. 피레칭 같은 게 또 어디 달려있냐면 여러분 안테나 같은 데 보시면 인공위성 같은 데 이렇게 쏘는 데들도 보시면 안테나에 부분에 보시면 위에도 달려 있고 밑에도 달려 있습니다.
이 위성용 안테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위성용 안테나 보셨나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센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반사막이 있고요. 어떻게 되면 반사가 이쪽으로 되면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집전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앞에 여기 뾰족 튀어나온 데다 여기 피레침을 해가지고 요걸 바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접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여기 피레침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윗부분에 또 피레침이 또 달려 있고요. 뾰족한 부분은 이제 피레침을 달아 놓는 겁니다. 지금. 자, 낙뢰 대책이 필요하다. 풍차로 회전이 있다면 그 소음 대책이 필요하다. 풍속의 변동을 위한 전력 저장 설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 AC를 다이렉트로 연결할 때는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 대 중에 한 대만 돌아도 어느 정도 출력을 내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축전지를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많이 있을 때는. 근데 조금만 소용량 같은 경우는 그거 발전해가지고 저장해놨다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축전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데는 축전지가 안 들어갑니다. 용량 자체도 크니까 축전지를 댈 수가 없습니다. 모터부, 전달부, 전기계, 제어계, 구조계인데 러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러셀. 그 이름들이 있는데 옛날에 한번 유니슨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원리라든가 이런 그 동영상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구해지게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2 저감 효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태양광 발전. 이건 PN 접합 아까 나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장점, 단점. 연료전지 이것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천연가스. 이거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개질장치, 본체 이런 부분 다 설명드렸으니까 장점, 단점. 앞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풍력발전 또 설명드렸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 다 되기 때문에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책의 내용은 똑같으니까. 단점은 뭐냐? 이렇게 나와있고 장점은 뭐냐? 자, 분산형 전원, 연계 시의 문제점. 분산형 전원이라는 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태양광 발전, 초전도 저장장비, 연료전지, 가스터빈, 소수력. 아까 제가 생각이 안 났던 게 소수력 발전이네. 네? 소수력이라는 건 3000kW 미만의 이제 그 수력 발전은 소수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정의는. 그런 소수력 발전 같은 건 아까처럼 물이 들어오는 부분을 갑자기 떨어뜨려가지고 잠금 장치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풍력 발전 디젤 엔진이 있다. 배전계통, 전보고동 단상 역주만 아시면 된다고요. 전압 변동, 보호흡조, 단독운전, 고주파, 상불평형, 주파수 조화, 전보고동 단상 역주. 그것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전보고동 단상 역주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단독운전, 내용 그전에도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보호흡조 부분 보시면 되고요. 고주파 부분 보시면 되고요. 상불평형.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주파수 조화. 전보고동 단상 역주. 요 키워드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나오면 25점짜리로 나옵니다.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시려면은, 예? 한 페이지에는 안 나옵니다. 전보고동 단상 역주를 가지고 특징,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좀 빨리 넘어가고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 여기서 이제 요게 한 3번인가 나왔었습니다. 분류를 이제 뒤에서 분류하는 거하고 앞에서 분류하는 거 보시면 양수 발전으로 분류를 합니다. 양수 발전으로 저장을 했다. 요건 뭘까요? 역학적 에너지겠죠. 위치 에너지로. 예? 초전도 자기 에너지. 이건 뭘까요? 자기 에너지죠. 예? 그 다음에 초전도 자기 에너지 특징. 열 에너지 저장, 압축 공기로 저장, 그 다음 전지 에너지로 저장.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뒤에서 플라이레인 저장.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거를 정리한 게 좀 틀려집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역학적 에너지로 저장하는 게 바로 양수 발전. 위치 에너지로 저장한 게 역학적 에너지다. 플라이를 저장한 건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 같은 진공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플라이를 계속 돕니다. 마찰이 없으니까. 그렇게 돌고 있다가 부하가 걸리면 그걸로 인해서 동작을 한다는 얘기고. 압축 공기는 아까 압축 에너지로 저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 자기 에너지는 초전도 부분에 대한 코일에 저장되는 게 자기 에너지라고 그랬죠. 화학 에너지가 뭐라고요? 전지 에너지로 저장되는 게. 전지가 화학이겠죠. 연료 개진 장치. 그 다음에 열 에너지. 열을 저장을 해줄 수 있는 추결 장치로 저장하는 부분. 4가지 저장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풀어서 쓰시면 이렇게 7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6, 7가지가. 그렇게 이제 풀어 쓰는 걸 연습을 많이 하시라는 얘기죠. 모아 쓰거나 풀어 쓰거나. 상황에 따라서 10가지를 만들어라. 그럼 풀어서 써야 되겠죠? 아까 성전율, 성전 손실, 성전 용량.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건데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전율 향상, 1번. 성전 손실 증대, 2번. 그리고 성전 용량 증대, 3번. 또
똑같은 송전자가 들어갔는데도 3개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쓰기 나름입니다.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른 전기에너지 절약 방법. 전기에너지를 어떻게 절약을 하느냐. 고유가 방향에서 탈석유 정태. 전기요금을 아예 인상을 한다는 얘기죠. 소비를 줄여지게끔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전기에너지를 절약하는 거는 전기요금을 지금 누진제를 가지고 비싸게 만들죠. 그러니까 못 쓰게끔 아예 만드는 거죠. 요즘엔 막 진짜 마크 붙어가지고 자꾸 뭐 뽑으라고 얘기하죠. 전기 코드도 보면 대기 전력이 있습니다. 대기 전력이 뭐 4W, 5W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TV 같은 것도 불 들어오는 동안에 대기 전력이 있고 냉장고 같은 건 어쩔 수가 없죠.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은 세탁기라든가 이런 것들 빼주기만 해도 전기요금을 조금씩 절여준다는 얘기죠. 이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전자레인지하고 또 뭐 있더라? 옛날 보니까 여러분들 유선방송 보는 그런 것들도 대기 전력이 많이 나오고요. 추격기, 추궁기라고 하죠.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것도 대기 전력이 좀 많이 나오고, TV 같은 것도 대기 전력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그런 것들만 줄여도 4W에서 10W 정도를 줄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4W, 10W가 작은 것 같은데 엄청 큰 겁니다. 모이다 보면. 시간당 보면 4W씩 계속 모이다 보면 전체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게 300kWh를 넘어가게 되면 누진제가 되지 않습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단가가.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한 부분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절약 시설의 확대, 절약 방안이 어떻게 되냐. 에너지 절약 방안은 고효율기기. 효율이 좋은 걸 쓰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변압기 같은 것도 아몰포스 변압기를 사용하는 거고요. 수요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부하를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분산형 전원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죠. 수요지의 근처에 가가지고 송전 손실을 줄여가면서 발전을 하는 부분. 그리고 피크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기기가 바로 빙축열 같은 거. 그런 기기들을 또 사용하는 거죠. 양수 발전을 사용한다든가. 초전도 에너지 응용. 영도입니다, 영도. 그래서 이걸 어디에 이용한다? 변압기라든가 케이블. 케이블에 가장 많이 이용을 하죠. 실증단지에 보시면은 고창의 실증단지에 가보면 초전도 케이블 해가지고 이렇게 한 1km 정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변압기들도 초전도 변압기가 있습니다. 초전도 전동기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실증을 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전도 케이블만 지금 좀 하고 있고요. 발전기, 변압기, 선로, SMS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선로나 SMS 위주로 먼저 이제 가겠죠. 에너지 저장 장치로. 그 다음에 발전기나 변압기들은 손실이 줄어드는 거죠. 냉각이 되니까 손실이 줄어드는 겁니다. 발전기나 변압기 쪽은.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은 이제 좀 그 다음에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발전기가 커지는데 냉각 장치가 들어가게 되면 불필요하니까 소형 경량화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보다는 이 선로나 SMS가 더 주가 되고 있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변압기, 선로, SMS. 그 다음에 SMS 설명 나왔었으니까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초전도 기술, 765, 345 이런 부분이 아니어도 대용량 전력 수송이 가능하다. 왜?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심지 근처에서 그런 거 발전을 하면은 바로바로 저장도 할 수가 있고 발전했을 때 손실 없이 보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쓴다는 얘기죠. 현재 사용하는 거는 한 7%의 손실을 발생하는데 그것만 줄여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면은 회선수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단점은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한 냉각 비용이 고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운영하는 부분들도 힘들고요. 개통연구 장단점 할 때 남부가 연계, 동부가 연계. 여기 부분은 뭐라고요? 송환설신, 사고보조. 이걸 가지고 장점, 단점 넣어주시면 되고요. 수요관리, 공급관리, 이런 직접 부하관리 같은 거 한번 보시고요. 부하율 계산할 때는 어떻게 부분이 있었죠? 송환설시에서는 나왔던 그런 부분 보시면 됩니다. 부하율 계산하면은 설비 이용률이 향상되게 되고, 공급 신뢰도 절감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부하율과 이용률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됩니다. 태양광은 PN 접합 다이도를 보시면 되고, 초전도 자기에너지, 절대온도, SMS 이런 부분들, 연료전지,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연료 개질 장치하고 연료전지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인버터가 있고, 이런 그 기본 구성이 뭔지 그런 것들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풍력 발전기, 수평축하고 수직축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영향들 이런 것들 보시고요. 대체에너지,
분산형 전원에 대한 대체 에너지를 생각하시면 되고, 분산형 전원 연계 시에 문제점 뭐였죠? 전보고독 단상역중. 전기에너지 저장 방법, 역학적 에너지, 자기 에너지, 그 다음에 뭐였죠? 화학적 에너지, 그 다음에 열적 에너지. 이런 거 있었죠. 그거를 이제 순서적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또 뭐가 있었는지, 양수 발전을 이용한다든가, 플라이 효과를 이용한다든가, 압축고기를 저장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걸 이제 명확하게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쓰시는 거는 여러분 몫이라는 얘기죠. 먼저 키워드로 머릿속에 전체적인 내용을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고유가 초전도 에너지. 이렇게 해서 7장을 하고 8장은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가서 그냥 이어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8장은 시간 관계상 빨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자료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파형률과 파고율이 있습니다. 태분한 밀만 정리, 불꽃방전 파생의 법칙, 핀치 효과. 핀치 효과는 액체 금속에서, 파생의 법칙은 압력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우스 정리는 이제 많이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 회로 옴의 법칙, 이런 것들 다 사람이 이름을 따르는 겁니다. 옴은 I는 R분의 V. 그 전류하고 저항과 전압과의 관계를 이 옴이라는 사람이 정의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예? 암페어 법칙. 이거 암페어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왜 볼트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볼타라는 사람의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근데 볼타는 뭐냐? 축전지를 개발한 사람이 볼타입니다. 배터리를 개발한 사람이 볼타. 그래서 볼트를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정의를 한 거고요. 암페어, 전류가 흐를 때 오른나라 법칙. 전류의 주위에 자기장이 어떻게 생성된다. 그거를 암페어라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암페어 법칙으로 붙인 겁니다. 테슬라, 자개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 이민 간 오스트리아, 시리아, 이런 그쪽이거든요. 그 사람이 한 4개국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8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인데, 머리가 똑똑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에디슨은 99%의 노력을 해가지고, 1%의 머리고 그렇게 했는데, 걔는 머리가 좀 나빴다고 하는데, 테슬라는 머리가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놨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자기 포화 곡선, BH 커브, 자석 밀도하고, 전류 밀도하고, 자기하고의 어떤 관계들, 키르요프 법칙. 1법칙은 뭐죠?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은 일정하다. 여기 2법칙은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자기하고 전류 사이에 작용한 힘들. 법칙. 왼전 오발이라고 그러죠. 왼전 오발. 왼손은 전동기, 오른손 쪽은 발전기. 그러니까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고 왼손은 전동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류의 자기장에 대한 암페어의 오른나사의 법칙. 왜 왼손은 없었냐? 오른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그냥 표현을 한 것 뿐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서 비정연파의 파형률과 파고율. 정연파가 아니라니까 삼각파가 될 수도 있고 구연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서는 삼각파를 했는데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시료값, 파고율은 시료값분의 최대값.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크레스트 팩터라는 게. 그래서 나중에 고급조파를 보시다 보면 크레스트 팩터라는 건 뭐냐면 요게 이제 뼈 쪽 크레스트가 뭐냐면 닭의 벼슬입니다. 벼슬이 어떻게 나지? 삐쭉삐쭉하게 튀어나왔죠? 크레스트라는 건 여기 위에 얼마만큼 튀어나왔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료값은 뭐죠? RMS죠. 루트민 습격. 우리가 요거의 시료값 RMS를 하려고 하면은 요게 1이면 얼마죠? 요게 1이었을 때 이 RMS는 얼마 값이 되죠? 0.707입니다. 그러면 얘가 1이었을 때 얘는 얼마일까요? 1.414. 루트 2배의 차이가 납니다. 얘하고는 루트 2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얘가 1일 때는 얘가 1.414고 얘가 1일 때는 얘가 0.707이다. 루트 2배만큼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최대값하고 여기하고 차이는 루트 2배겠죠. 파고율이 루트 2배 1.414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고조파에서 2배가 나올 수도 있고 3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삐쭉하게 타워나면은 평균을 하게 되면 밑으로 떨어지겠죠. 여기하고 여기에 대해 비율이 크레스트 팩터입니다.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시료값. 평균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부하전류가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게 되면 파형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파형이. 그 파형률이라는 파고율은 높이가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최대값, 평균값, 시료값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파형률하고 파괴율을 보시면 되는데, 파괴율이 높죠? 루트 300만큼. 얼마나 높이 튀어 올랐냐. 이런 건 얼마나 균등하게 사용을 했느냐.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태분한 밀만은 넘어가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되니까요. 근데 밀만의 정리를 이제 계산하면 편리한 게 뭐냐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계산할 때 밀만의 정리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나중에 계산할 때. 불꽃방정, 파세네 법칙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압력이, 진공 중에 이게 파세네 법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요렇게 또 올라갑니다. 요게. 대기압이 이 정도고, 요게 지금 압력인데요. 요게 압력이고, 요게 절연입니다. 압력이, 요 대기압에서는 절연이 요 정도 능력밖에 안 됩니다. 압력이 11-4승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압력이 되면 절연이 올라가는 겁니다. 거꾸로, 또 압력이 여기 올라가도 절연은 올라갑니다. 근데 압력을 줄이는 게 낫지, 압력을 거기다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진공으로 빼내는 겁니다, 진공. V12가 그래서 안에 압력을 빼내면은 그 안에 진공이 돼 있죠. 진공이 돼 있으면은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파세네 법칙입니다. 그림을 그려주실 때. 이렇게 해서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 핀치 효과는 액체 금속이 이렇게 모여지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액체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은 이런 부분이 생겨가지고 수축력이 작용한다. 이게 핀치죠. 핀치가 어떤 홀이라는 얘기입니다. 홀처럼 이렇게 원을 생각하시면 되죠. 홀처럼 이렇게 모여들죠. 이렇게. 구멍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핀치 효과, 홀 효과 이제 또 나옵니다. 나중에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저항이 줄다 보니까 수축력이 이렇게 증가돼서 이제 좀 액체 도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핀치 효과다. 가우스 정리 같은 경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나오니까. 시간 관계상. 오메 법칙은 I는 R분의 V입니다, 그냥. 근데 이것들도 괜히 어렵게 표시만 했을 뿐이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제, 자기 포화, 자화곡선 BH 커브인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자개, 이게 자석 밀도입니다. 자석 밀도고 이게 자개입니다. 어느 정도 자개가 생기면은 자석 밀도가 생기는데, 어느 정도 자개가 세져도 밀도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그게 왜냐면 포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 안에 이렇게 쌓여지는 부분이 포화가 돼서 더 안 된다. 바로 이제 CT의 포화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 철심을 쓰는 건 전부 다 이런 포화 현상이 생깁니다. 변압기도 포화 현상이 생기고, 전등기도 포화 현상이 생기고, 다 이렇게 포화가 생기는데, 요게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게 되면은, 이렇게 돌아가고 되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지? 자석 밀도가 자기가 없는데도 남아있죠. 그게 이제 보자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HC라고. 예? BH 커브를 하는데, 이게 재질에 따라서 자석에 대한 곡선이 기울기가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왜 규소광판을 쓰는지 아시겠죠? 규소광판을 쓰면 이런 자개 성분이 자화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성충을 해서 규소광판을 쓰는 겁니다. 주초를 쓰지 않고.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결국은. 그래서 여기 보자력이 생기고, 여기 방향이 이쪽도 있지만 이쪽도 있죠. 그래서 얘는 방향입니다. 자개의 방향이 플러스고 자개의 방향이 마이너스일 때 요거는 자석 밀도가 플러스로 쌓여지느냐 마이너스 쌓여지느냐, 요게 여러분이 알고 계신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는 얘기죠. 근데 요것도 자세히 보시면요, 요 위상하고 관계가 돼 있습니다. 위상에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하고 히스테리시스 루프가 없는 게 요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요 다음 걸 보시면은 요게 어떻게 됐죠? 여기가 요렇게 됐죠. 비등해졌죠. 비등. 여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고주파 같은 거 보시면은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됩니다. 발전기도. 그래서 발전기의 리액션 현상이 생기는 60도에서 리액션 현상이 생기는 걸 증명하라 할 때는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려줍니다. 그때는 이런 히스테리시스 루프로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여자 부분이 생깁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CT에 2차 전류 하실 때 보면 이 중간에 여자 전류 해가지고 두 개 그림 그려놓죠? 두 개 그림 그려놓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 되는 부분이 이렇게 하나가 더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자 전류 I 파이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도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간을 보시면 자기 포화 현상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자석이 포화되는 부분이 자기 포화 현상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1법칙은 들어가고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예? 요거고 2법칙은 에너지 불변의 법칙. 전압 강화의 합은 같다. 요거 에너지 불변, 요거는 들어오고 나간 부분이 같다. 이런 거고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오긴 좀 힘든데, 이제 옛날에 한 해 때 이 부분이 한 세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한 해 때. 60 몇 회다인가? 세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때는 요걸 썼던 사람들은 합격을 했겠죠. 근데 요거는 왜 보시냐면, 면접을 볼 때 물어봅니다. 면접을 볼 때. 왼손 법칙, 왼전 오발이라고 했죠? FBI입니다. FBI. 힘은 뭐죠? 엄지손가락은 전부 다 힘입니다. 우리나라 정력에 좋다, 뭐 힘에 좋다, 막 이렇게, 예? 비아그라 뭐 이렇게 다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F, 그 다음에 검지가 B, 그 다음에 중지가 I입니다. FBI. FBI.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FBI를 그림으로 한번 또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근데 거기, 엄지, 검지, 중지입니다. FBI. FBIL의 사인 세타입니다. 요거만. 나머지 또 다른 거 보면 이제 코사인 세타인데, 그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FBI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요 각도 내에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사인 세타로 가는 겁니다. 왜? 요 높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는 거는 여기에서 자석 밀도에서 요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얼마만큼의 이제 전류가 흐르는지 요 양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IM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요만큼의 이 부분이 전류가 흐르면서 직각 방향이니까 다 직각 방향이니까 B에 대해서 직각 방향이니까 높이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인 세타를 알아야지만 높이를 압니다. 왜? 사인 세타를 해야지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갔는지 여기까지 올라갔는지 여기까지 올라갔는지 어떻게 되지? 사인 세타를 해줘야지 이 높이가 나오죠. 그 높이를 하기 위해서 사인 세타가 나온 겁니다. 지금 여기는.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실 때 요거는 사인 세타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FBI에서 B는 이렇게 가는데 전류가. 근데 여기는 거꾸로 뭐냐? 발전기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데 틀려지는 게 뭐냐면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석 내에서 힘이 있는 게 그게 뭐죠? 그러면 전류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전류가 생기는 게 이제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손 법칙하고 왼손 법칙은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고 왼손 법칙은 오른손 법칙은 이겁니다. 발전기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얘가 도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죠. 자석은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자석이 발생되고 있는데 발전기가 이렇게 돌고 있죠. 그럼 뭐가 생기죠? 바로 전류가 생긴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FBI가 반대로 돼 있다. 그래서 여기도 사인 세타제 똑같이 다 모토의 회전 방향을 구하는 데 유용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왼손 법칙 이렇게 나와 있고요. 책에 있는 것들. 전류 자기량에 의한 오른 나설 법칙. 여기는 어떻게 되죠? 화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살을 쏘면 뒤에 깃발이 보이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간 겁니다. 지금 화살이 저쪽으로 날아간 거고 저 화살이 앞으로 나올 때는 뒤에 깃발이 오냐? 앞에 뾰족한 촉이 보이죠? 화살 촉이. 그러니까 얘는 이제 들어가니까 오른손 나사 법칙이고 얘는 이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오른 나사 법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가까이 되는 부분이 근접 효과가 되겠죠. 예?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 여기는 전류가 나오는 방향 해가지고 자력선은 동심원을 형성한다. 오른 나사의 법칙을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 나사의 법칙을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요게 오른 나사처럼 돌려진다 이거죠. 나사의 회전 방향이 도체가 흐르면은 어떻게 된다? 자기장이 오른 나사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요거는 뭐죠? 도체가 흐르면은 여기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방향, 들어간 방향. 예? 들어간 방향에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돈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렇게 도니까 오른 나사의 법칙이 이렇게 돌겠죠. 이것들을 좀 더 보시기 좋으라고 입체적으로 하려고 다른 쪽에서 그냥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파형률하고 파괴율. 파형률은 형태를 나타내는 거, 파괴율은 높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고자가 높을 고자니까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료치가 들어갔는데 평균값이 어떻게 들어가냐? 시료치하고. 여기 파형률에서는 평균값하고 시료값하고 나오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높이 부분이니까 최대값하고 시료값이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태분한 밀만, 요거는 병렬 했을 때, 파세넬 법칙은 압력, 핀치 효과, 이런 가우스 전리 보시면 되고, 자기포의 BH, 히스테리시스 곡선, 이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FBI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해가지고, 왼전 오발 정도. 암페어는 오른나사 법칙. 이런 정도는 기타지만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나중에 그 면접 볼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시간은 많이 걸렸습니다. 조금 더 뭐 100문제도 설명드리면 좋은데, 그거는 이따가 식사를 하시고 오프라인을 해서 제가 100문제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6개월 좀 짧지만 어떻게 보면 긴 세월이었습니다. 뭐 오늘 6개월 동안 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고, 뭐 기회가 되면은 또 2월 달부터 또 다시 뵙고요. 또 그렇지 못하면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서 만나 뵙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